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2부 디바제시카입니다. 라임집에 있는 수사팀에서는 이 증기관 현장에서 발견된 뼈에 8cm짜리 그 뼈에 대한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게 튀겨가지고 소금까지 가미된 소뼈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뼈 속에서 종이 한 장이 발견되고요. 첫 살인 현장에서 발견한 쪽지와 비슷한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즉, 이 두 개를 이으면 무언가 단서가 나올 것 같은데요. 게다가 현장에서 발견된 털 기억하시죠? 그건 분석을 해보니까 누군가 일부러 면도를 해놓은 쥐털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심장 조절기를 고치는 리처드가 들어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 보는 이 현장에 화들짝 놀라게 되는데 셀마는 라임이 또 언제 발작을 일으킨지 모른다면서 얼른 심장 조절기를 고쳐달라고 말하죠. 사실 라임은 지금 자기 건강보다도 사건 해결에 너무도 집중을 하고 있어요. 범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분명 매번 뭔가 단서를 주고 있는데 근데 이때 아멜리아가 말합니다. 어쩌면 범인이 경찰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범인은 분명 법의학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라임은 범인의 단서를 빨리 알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있게 될 피해자의 운명은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죠. 털과 같이 발견된 나무 조각 기억하시죠? 그 나무 조각에서는 질소가 다량 검출됐네요. 이 분석팀이었던 에디가요. 배설물, 그러니까 동물의 배설물이 오래되면 질산염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듣고 라임이 혼자 중얼중얼거립니다. 죽은 소뼈, 목장, 쥐, 질산염. 20세기 초에 건설된 도축장이나 박목장, 여길 한번 조사해봐. 그는 가히 천재적인 법의학자였습니다. 근데 라임이 너무 무리를 해서인지 혈압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고 그 이상한 문양이 찍힌 두 개의 종이를 이리저리 맞춰보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감을 잘 못 잡는 것 같다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아멜리아가 가능성이 있는 도축장 3곳의 장소를 찾아서 지도에 표시를 했고 라임은 그중 가장 오래전에 폐쇄한 장소를 가보라고 합니다. 아멜리아가 현장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훼손이 될까 다른 사람들은 주변을 살피게 하고 그녀가 혼자 수집 도구를 가지고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고 상황을 라임에게 보고해주죠. 이곳은 꽤 규모가 큰 오래된 도살장입니다. 여전히 아주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했죠. 아멜리아가 천천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쥐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 마리의 쥐가 내고 있는 소리, 그곳으로 천천히 다가가 보는데요. 그곳에는 기둥에 묶여있는 피해 남성이 수십 마리의 쥐에게 뜯어먹히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팔과 허리와 발목이 묶여 있었고 다리 살점은 뼈가 보일 만큼 파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냄새를 맡고 쥐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아멜리아는 시신을 마주하자 현기증이 났어요. 그리고 아멜리아가 먼저 그 쥐들을 좀 쫓아내기 위해서 총성을 울리게 됐는데 이걸 듣고 수색팀도 현장으로 달려오게 되죠. 그런데 이때 아멜리아가 정신을 차리고 말합니다. 잠시만요. 뒤로 물러서 주세요. 증거 수집을 먼저 해야 돼요. 라임은 수학이 넘어 그녀의 당당한 목소리에 흐뭇해합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아멜리아는 쇠사슬 사이에서 끼어있는 낡은 종이를 또 발견해요. 이것도 범인이 남겨둔 거죠. 근데 이때 또 현장으로 체니 반장이 성큼성큼 들어옵니다. 야, 또 피해자 생겼다면서? 니들 지금 일 잘하고 있는 거 맞냐? 이제부터는 이 사건 내가 전적으로 맡을 테니까 다들 나가. 증거품은 내가 가져갈게. 그런데 아멜리아가 나섭니다. 증거물 압수증은 가져오셨어요? 체니 반장이 그렇잖아도 그녀를 무시했는데 이렇게 묻죠.
아니 미쳤나? 반장에게 대들었다라는 이유로 아멜리아는 반장이 데려갔고요. 라임 집에 있던 수사팀은 결국 철수 명령을 받습니다. 뭔가 꺼림직했던 라임은요, 범인이 이게 보통 경험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면서 은밀하게 에디에게 지난 1년 동안 이와 비슷한 미제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체니 반장은요, 마침 그 현장에서 발견한 그 종이 쪽지에서 아주 선명한 지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 전과 3범의 택시 운전 경험이 있는 한 남성이 조회됐죠. 아싸! 신이 난 체니 반장이 이게 범인이다 하면서 체포를 하러 나간 사이 그 경찰서에 붙잡혀 있던 아멜리아는 증거품을 쏙 가지고 나갑니다. 반장이 용의자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상하셨죠? 그는 이미 사망해 있었고 손가락 한 개가 잘려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의 지문을 거기에 찍어둔 거죠. 범인이 그랬단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허탕을 쳤는데 아멜리아는 라임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훔쳐온 그 증거물들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이번 종이에서는요, 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맡아보니까 강한 석유 냄새가 납니다. 마침 에디가 부탁했던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살점이 떨어져 나간 미제 살인 사건들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이럴 수가. 다 같은 수법이에요. 그리고 과거 현장에서도 범인은 단서를 남겨뒀습니다. 계속해서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걸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이때 라임에게 발작 증세가 또 옵니다. 숨을 쉬지 못했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다가 산소호흡기를 하고서야 숨을 고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처음 본 아멜리아는 깜짝 놀라게 되죠. 이때 초인종이 눌렸고 또 체니 반장이 나타났습니다. 범인을 제대로 잡지 못해가지고 돌아보니까 증거품이 어디 갔냐고! 당장 내놓으라고 하지만 이때 간호인 셀마가 영장 있어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한편 범인은요, 기차역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60대 할아버지와 손녀를 손님으로 태우게 되죠. 뉴욕 한복판을 한참 달리다가 경찰이 그의 뒤를 따랐어요. 알고 보니까 택시 미터기를 키지 않은 채 손님을 태웠기 때문에 경찰이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는 차를 멈췄고요. 경찰이 뒤에서 차에서 내려서 천천히 다가와요. 차에 타고 있던 손녀는 호기심에 창문으로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경찰이 창문으로 다가와서 운전자 범인에게 면허증 봅시다 라고 요구할 때 그를 총으로 쏴버리고 도주합니다. 발작 증세가 있었던 라임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전화 한 통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 택시 유괴 사건을 보고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게다가 이번에는 어린 아이까지 있다라는 제보. 그런데 누군가 익명으로 이걸 제보했다라는 거예요. 라임은 이 제보 또한 그 범인이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범인은 경찰이 자기를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자, 라임은요, 빨리 이 증거에서 어떤 단서와 해석을 해내야 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모아온 그 3장의 종이를 꺼냅니다. 이 안에 다음 피해자가 있을 정보가 있을 거예요. 컴퓨터에 퍼즐을 띄워놓고 이리저리 맞춰보지만 알만한 글자나 문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서 구경하던 셀마가 말합니다. 무슨 얼굴 모양 같지 않아요? 사진의 색감을 빼봤더니 여자 얼굴입니다. 이때 라임이 말해요. 이건 20세기 초에 있었던 출판사 로고야. 범죄 소설을 주로 다루는 책들인데. 아멜리아가 바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문양이 있는 책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미스테리 코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책 한 권이 있어요. 이름은 본 컬렉터.
어느 뼈 수집가의 살인 이야기. 그녀는 책을 펼쳤는데 다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소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사파 그림에는 첫 번째, 철도 옆 매장 살인 그림이 있었고요. 두 번째, 증기를 쏘여서 살인하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 쥐에게 먹혀서 죽게 하는 장면이 그대로 그려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살인 장면은요, 다리 아래 두 피해자를 묶어둔 장면입니다. 단서가 있었죠. 경찰은 바로 강변을 수색했죠. 라임은 세 번째 종이에서 나던 그 석유 냄새가 디젤 연료라면서 배 연료 그 주유소 근처 부둣가를 확인하라고 하죠. 아멜리아가 제일 먼저 달려갔고요. 이 부두 밑 다리를 하나하나 보다가 할아버지와 소녀가 거의 코까지 물에 잠긴 채 묶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찾았어요! 아멜리아는 바로 물에 뛰어들어가서 두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게 들어줬지만 둘 다 정신을 잃어 보입니다. 곧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두 사람을 끌어냈고 인공호흡을 하지만 할아버지는 숨을 쉬지 않았고 어린 소녀만 겨우 물을 토하면서 깨어납니다. 이때 라임이 수화기로 이야기를 해요. 우린 범인을 찾아야 해. 연료 탱크 근처를 수색해봐봐. 자, 그곳에서 아멜리아는 한 드럼통 위에 보란듯이 범인이 남긴 단서를 찾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무슨 옛날 지도? 그리고 그 위에 뼈 조각과 철 조각, 그리고 이 철 조각 위에는 영어로 P와 D가 써져 있는데요. PD, PD, NYPD? 경찰 배지 조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도는 이 바로 부두 옆에 있는 폐쇄된 지하철역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때 또 등장한 우리 체니 반장이 열이 받아가지고 막 있는데 아멜리아는 재빠르게 지도에 표시된 지하철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계속 라임과 통화를 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갈수록 전화가 약해졌고요. 결국 두 사람의 교신이 끊겨버립니다. 컴컴한 이 지하를 둘러보다가 여긴 분명 단서가 있을 거예요 하고 그곳을 마구 찾아보던 아멜리아 눈에 무언가 들어옵니다. 버려진 기차 한 칸에 붙여져 있는 번호판이었어요. 이게 유독 눈에 들어온 이유는요, 여기는 먼지가 많고 그 누구도 침입하지 않은 곳인데 그 번호판만은 유독 깨끗합니다. 분명 보라고 붙여놓은 거겠죠. 78499? 78499? 아멜리아는 한참을 중얼거리면서 이 번호를 이제 기억해내려고 합니다.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지?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기억 속에서 라임의 집에서 보았던 라임의 공로패가 떠오릅니다. 라임의 이름 위에 적혀진 그의 경찰 넘버 78499. 이때 라임의 집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구지? 셀마가 나가보는데요. 문을 열고 말합니다. 어머,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범인은 셀마의 배를 칼로 찌릅니다. 침대에서 상황을 모르는 라임이 묻죠. 누구예요, 셀마?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천천히 라임의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바로 리처드였습니다. 심장조절기를 고추로 자주 이 집을 들렸던 리처드. 라임은 이상한 기운을 눈치챘죠. 그리고 조심히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서 비상 침대 모드 보조 전력을 작동시킵니다. 이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분명 이 전화는 아멜리아가 한 걸 텐데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지만 라임과 리처드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리처드가 선을 뽑아버리면서 말합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갖자고. 리처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합니다. 시라큐스 사건 기억하지? 자네가 소견서를 썼잖아. 근데 그건 수사가 아니었어. 마녀 사냥이었다고.
그때 법의학 담당 경찰 마커스 기억하나? 라임이 말합니다. 그 사건, 경찰이 살인사건의 증거 조작한 그거 아니야? 이때 리처드가 말을 막습니다. 아니야, 조작된 건 없었어. 범인은 어차피 유죄였다고. 거지 같은 놈들이었잖아. 내 작업은 완벽했다고. 그러니까 리처드는 그가 말하고 있는 마커스였던 거예요. 신분을 위조했던 건데, 사실 리처드는 8년 전에 자신이 판단을 해서 유죄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도록 증거를 조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전문가였던 라임이 알아채고 나서 소견서를 써서 마커스가 감옥에 6년 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직 경찰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죄수들의 놀이개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삶을 그곳에서 살고 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그는 이 모든 게 라임 때문이라는 분노감에 감옥에 나와서도 2년에 걸쳐 그의 심장 조절기를 봐주는 사람으로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태껏 살인을 저지르면서 그가 알아볼 수 있는 단서들을 계속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남긴 단서를 보고도 자신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걸 보면서 즐긴 거죠. 너는 지금 실패하고 있어. 이걸 즐긴 겁니다. 마커스가 말합니다. 너랑 네 부하들은 한 명도 구하지 못했어. 이건 다 네가 죽인 거야. 네가 이 개새끼야. 그는 심장 조절기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전기 자극을 최고로 보내요. 라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거에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마커스는 그를 침대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이 조절기에 손을 넣는 순간 라임이요, 침대를 뒤로 눕혀버려요. 그러니까 마커스의 손가락 4개가 침대에 껴버리죠. 으아!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마커스는요, 한 손으로 라임을 바닥으로 끌어내렸고요. 마커스가 끌어내리고 나서 이 라임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채 바닥에 그냥 누워버립니다. 그런데 마커스가 손을 겨우 빼고 칼을 들고 기어서 그에게 다가옵니다. 마커스가 그 오랫동안 꿈꿔왔던 복수의 순간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혀부터 잘라줄까? 아니야. 눈을 파내야겠어. 아니야. 창자를 내가 여기서 다 파버릴 거야. 라임은 여전히 눈만 깜빡일 수 있었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흥분한 마커스 앞에서 라임이 갑자기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마커스가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더 잘 듣기 위해서 라임 입 주변으로 귀를 갖다 대는데 이 틈을 타서 라임은 입으로 그의 목을 물어버립니다. 으악! 목이 물린 채 버둥대는 마커스, 그걸 겨우 떼내고는 칼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분노에 찬 모습으로 손을 높이 들어서 라임의 심장을 향해 꽂아 내려가는데 총소리가 울립니다. 쫓아들어온 아멜리아의 총에 마커스는 손을 위로 든 채 천천히 쓰러졌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고요.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뉴욕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요. 라임은 이제 침대가 아닌 전동의자, 이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날인데요. 에디도, 폴리도, 솔로몬도 와 있어요. 라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표정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행복해 보였죠. 그 이유는 한쪽 손으로 아멜리아와 손을 꼭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의 결론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사건 이후에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아멜리아와 연인이 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귀로드는 영화 엄청난 반전 영화를 많이 가져왔었는데요. 이 결말의 반전이 강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지금은 미드나 영화에서 굉장히 흔해버린 그 범죄 수사라는 주제를 거의 처음 다뤘던 영화가 바로 본 콜렉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 당시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죠. CSI보다 이게 먼저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선두주자격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탄탄한 이 범죄 수사 그리고 그의 흐름이 이 영화의 최고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로드는 영화 디바 제시카였습니다.